안녕하십니까. 더배우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직업심리학 파트의 검사지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교재 위치가 158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6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설명하고 그러한 검사지의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유월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 그리고 측정 속성의 변화라고 해서 저는 외울 때 이민속이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지금은 이 문제가 이월 효과라든가 반응 민감성 또는 측정 속성이라고 해서 지문에 아예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에 대해서 또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2월 반응 민감성 그리고 측정 속성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또 기억해서 답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모범 답안에 보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 특히 안정성 계수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도는 어떤 의미냐면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번 같은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각각 나온 점수의 상관 계수를 살펴보는 이러한 신뢰도를 우리가 말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 재검사에서 나오는 점수가 시간대 변화에 따라서 불구하고 얼마만큼 일관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냐를 따지고 그것이 유사하게 나왔다면 안정성 계수가 높다라고 하면 그 검사지의 신뢰도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그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는 결정적으로 세 가지의 오류가 발생할 만한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월 효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검사하고 오늘 했다. 그러면 어제 했던 것에 대한 기억력이 살아있어서 오늘은 좀 더 수월하게 답을 한다든가 좀 쉽게 하게 돼버리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오늘 점수가 더 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텀을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선행 검사하고 한 시간과 두 번째 하는 검사 시간을 좀 적절하게 간격을 인터벌을 둠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작용한다. 두 번째는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해서 사람이잖아요. 검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적인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지식의 폭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하고 한 달 뒤에 했다. 그러면 검사, 재검사로서 같은 검사지를 하더라도 한 달 뒤에 아이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겠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그렇게 됨으로써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오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 속성의 변화입니다. 그 피검자의 또는 응답자의 연령이라든가 또는 그날의 기분 또 시간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혀 엉뚱한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또 검사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검사 결과가 왜곡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결국은 159페이지에 나오는 기출문제 6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또 단점을 쓰라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두 번 실시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5번에 보면 모범답안 5번에 보면 동일한 검사지를 또 본다고 하면 이 피검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도 같은 거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러시아에서 그런 행벌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땅을 파괴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판 땅을 도로 묻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파괴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묻게 하고 이런 아주 단순한 일을 두 번 하는 것, 세 번 하는 것, 연급하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를 물론 좀 시간을 달리 했다 하더라도 또 하게 하면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함부로 체크해버리는 이러한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재검사의 단점이다. 이렇게 앞부분에 설치했던 이월 효과, 반응 민감성, 또 측정 속성의 변화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한두 개 더 붙이면 67번 문제도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68번 문제도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검사, 재검사 단점과 동행검사의 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검사, 재검사를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160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동행검사의 의미와 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행검사는 말 그대로 그 동등성 검사라 그래가지고 같은 검사지는 아니죠. 유사한 검사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동형검사라 그럽니다. 이런 동형검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또 다른 검사를 실시해서 내가 지금 만들었던 어떤 검사지하고 이미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는 인정된 검사지와의 실시를 통해서 그 두 점수를 비교함으로 해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 검사지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 재검사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단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161페이지 보십시오. 기출문제 69번. 그것만 제가 따로 떼어내어서 단점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69번 문제를 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앞부분의 문제의 단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행검사의 동등성 계수의 단점으로는 시행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같은 검사지가 아니고 유사한 검사지, 동형검사이기 때문에 실시 매뉴얼이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차이점에서 오는 오류. 그 다음에 응답자의 속성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행기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항목지라 그 검사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음이 똑같은 건 아니죠. 약간 달리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사 간의 내용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문항 속성의 차이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미묘한 차이점이 결국에는 검사 점수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것들이 동형검사의 또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69분 문제를 알고 있다면 동형검사의 단점도 우리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70분입니다. 반분 신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형검사지, 하나의 검사지, 단일 검사지 안에 문항을 반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전후 반분을 하든지 기후 반분을 하든지 난수표에 의해서 반분을 하든지 해서 반반씩 실시를 해서 첫 번째 실시한 점수와 두 번째 실시한 검사지의 결과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보고서 신뢰도를 파악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 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해서 교정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앞부분에 말씀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차분하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도의 종류를 들어 설명하라. 기출문제 71번입니다. 자, 타당도 문제입니다. 이제 신뢰도는 끝났고요. 타당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검사하고서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냐, 그 방법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 정도를 묻는 것이 타당도라고 그랬는데요. 검사의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발리디티라고 하는 것은 그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성물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타당도는 우리에게 검사 점수를 이용해서 그 검사가 측정하려는 속성에 관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를 결정해 주는 게 타당도의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고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합니다. 무엇을 측정하고 또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타당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종류로는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중거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좀 더 들어가면 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이 뭐 큰 문제로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뭐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건 뭐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요즘은 내용 타당도가 뭐냐, 중거 타당도가 뭐냐, 특히 163페이지 나오는 중거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업 상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당도가 중거 타당도입니다. 왜냐하면 중거 타당도에는 바로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고 특히나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타당도죠. 그래서 중거 타당도가
가장 중요하다. 뭐 중요도의 순위를 매긴다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구성 타당도 내지는 구인 타당도라고 하는 것도 잘 나온다. 특히 수렴과 변별 타당도를 따로 묻는 그런 문제도 잘 나온다는 것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놔두고요.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 72, 73, 74까지 보게 되면 이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출제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4페이지에 기출문제 72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측 타당도 또는 뭐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동시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 말은 결국에 뭐죠? 중거 타당도죠. 중거 타당도의 개념을 쓰고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죠. 그래서 각각을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64페이지에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설명을 하게 되면 예언 타당도는 말 그대로 검사 점수가 미래의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직업에서의 성공이라든가 또는 학업 성적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러한 타당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시 타당도는 새로운 검사를 개발하였을 때 권위 있는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산출함으로써 이 동시 타당도는 말이죠.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뭐 그 동형 검사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시 타당도는 좀 더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163페이지 있잖아요. 163의 가운데 보면은 양가로 이번에 동시 타당도 있잖아요. 그죠? 공인 또는 공존 타당도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게 더 좋게 여러분들 쓰기가 좋은 그런 답안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동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서 검사와 중거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얻은 두 점수들의 상관관계를 중거 타당도 계수로 사용함으로써 타당도 계수를 얻기 위해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예언 타당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타당도, 이렇게 동시 타당도를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제가 또 별표 표시를 해놨는데 검사 점수와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검사로부터 얻은 점수와의 관계에서 검증되는 타당도다. 이 말을 또 하나 덧붙이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하고 동시 타당도는 같이 함께 암기하고 이것은 중거 타당도의 종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직업 상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당도다. 이렇게 덧붙이면 더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73번 교재 164페이지입니다. 구성타당도의 분석 방법을 설명하라. 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사실 뭐 요인 분석 정도만 알고 있고 변별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165페이지에 여러분들은 구성타당도의 분석 방법 설명할 필요 없이 종류만 예를 들면 발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렴과 변별 타당도를 보는 방법이 있고 요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 실험적 개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4가지 정도 외우시고요. 내용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그리고 요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5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2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설명합니다. 이건 역시 이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라면 검사 점수는 이론적으로 그 속성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또 관계가 없는 변인들끼리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 수렴 타당도가 높게 나와야 되고, 그죠? 이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변인이라면 변별 타당도가 높게 구분되는 타당도가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과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모이는지 또 다른 것은 다르게 배치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또 그러한 결과라면 그러한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죠. 같은 것이라면 수렴 타당도가 높게 나오는 걸 보는 것이고 구분되는 것이라면 변별 타당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방법이 수렴
변별 타당도를 통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인 분석도 사실은 뭐 비슷하게 설명됩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SPSS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를 돌려보면 메뉴판에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탁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몇 가지 수치를 집어넣고 엔터 탁 치면 요인 분석이 되죠.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 개수 점수가 막 나오는데 요즘은 참 편리해졌죠. 옛날에 다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통계 패키지가 나와 있어서 다 계산을 이미 다 컴퓨터 계산해서 다 나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요인 분석은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어떤 검사가 그 검사의 토대가 된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구성 타당도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미리 뭐 선행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성 요인들이 있겠죠. 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A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B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홀랜드의 A형, 아트형과 S형이라고 하는 소시알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각각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인들이 내가 새롭게 만든 어떤 문항이 거기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내가 말했던 예술적인 감각은 A로 나오고 사회적 관계성에 관련된 내용의 항목은 S형으로 가는 것이 확인됐다면은 그러한 요인 분석에 의해서 이 검사지의 구성 타당도는 잘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묶어주는 기법이며 어떤 검사가 그 검사의 토대가 되는 이론에 예측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맞게 묶여져 있다면 그것은 요인 분석적인 차원에서 구성 타당도가 잘 돼 있다. 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요인 분석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읽어드렸던 요인 분석은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묶어주는 통계적 기법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도 좋습니다. 뭐 다 이해는 못해도 그죠? 내용 자체만 우리가 알고 타당하게만 써주면 주관식 문제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걸 다 풀어서 쓰게 되면 뭐 시간 내 문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또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런 문제는 오히려 딱 암기해서 써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또 넘깁니다. 166페이지 보면 똑같습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물어보는 74번 문제. 이제 75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공부했는데요. 이러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라고 해서 MTMM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얘기인데요. 수렴과 변별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MTMM의 의미와 절차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MM이란 둘 이상의 특성을 둘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동일한 특성을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후에 이들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다르게 나와야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인데 그거 보면 제가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2개 이상의 개념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2개 이상을 개방하고 수렴적 타당성과 변별 타당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뭐 수리적 영역, 수리 영역. 자, 하나 개방했죠. 그 다음에 이런 언어적 영역. 자, 언어적 영역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구분했어요. 자, 2개를 개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개념이죠. 수리적 영역의 개념과 언어적 영역의 개념 개념 2개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쩌고 뭐 바둑을 좋아한다, 뭐 일기 쓰기를 좋아한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 물리를 잘한다, 화학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바둑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논리적인 것을 따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수리적 영역에 해당되게끔 나와야 되고요.
일기를 잘 쓰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수리적 능력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화학을 잘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적 능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수렴되는 것들 또는 변별되는 것들끼리의 내용을 여러 가지 동일한 특성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보고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MTMM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그 두 번째 줄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이상의 개념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두 개 이상 개방하고 수렴적 타당성과 변별 타당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이 MTMM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7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거 관련 타당도라고 해서 우리가 중거 타당도가 했었는데 예언 타당도와 제가 그 동시 타당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이것이 이제 직업 상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모범 답안에 보면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활용 분야에서는 직업 선택이나 진로 상담을 할 때 예언적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지향적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미래의 업무 적용도라든가 학업 성취도라든가 또는 생산성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활용도 되고 또 적용도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 타당도, 공전, 공인 타당도는 한 시점에서 검사와 중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얻은 두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중거 타당도 계수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타당도 계수를 얻기 위해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예언 타당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도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활용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예언 타당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동시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 선호도 검사를 딱 하는 거죠. 직업 선호도 검사를 했을 때 당신은 R형이다, S형이다, A형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어떤 검사지의 그 내용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직무 적성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느 쪽에 적성이 좀 높다, 직무 적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동시타당도를 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동시타당도를 가지고 얘기해야겠죠. 그럼 시간을 기다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동시타당도라는 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토익 시험이 없어요. 그러면 토플을 갖고 시험을 봐서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토익 실력을 알고 싶어요. 토익 실력을 알고 싶은데 토익 그 시험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토플 시험지를 보게 해서 했더니 A가 늘 B보다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안 해도 토익과 토플의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토익을 못 봤다 하더라도 토플만 보고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토익 점수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동시 타당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77번입니다. 중거 타당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업 상담에서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거 타당도 안에는 예언과 동시 타당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면 되고요. 1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분이 있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해야죠. 미래지향적인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업 상담용 심리검사지에는 GATB, 일반 직업 특성검사라든가 흥미검사, 선호도검사, VPI 같은 거 있죠.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라고 하는 직업 선호도검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미래의 직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이런 부분에서 또 예언 타당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동시 타당도적인 측면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당신은 여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합하다는 이유는 당신이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언 타당도가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직업 상담 분야에서는 늘 쓰이는 것들 중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중거 타당도가
직업 상담 장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169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 78번 문제입니다. 중고타당도는 직업 상담 산업 장면에서 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어떤 타당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고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중고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중고타당도에 대한 개념을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면 되고요. 답안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검사지와 관련되어서 동시타당도를 중요시하고 어떤 직업의 성공적인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는 예언타당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중고타당도, 즉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가 낮은 검사지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적합한 흥미 유형을, 성격 유형을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예측력이 뛰어난 미래지향적인 직업적인 예측을 우리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뭐 이러면은 그러한 것은 상담에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지가 과연 이러한 타당도 면에서 문제가 없는가를 늘 의심하고 항상 새롭고 최신 그리고 검증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이 상담자의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 또 여기서 이제 끝내겠네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79번 타당도 계수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